네, 2015년 특별시험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사부터 또 시작이에요. 저희 지금 이론서하고 매치가 되도록 지금 국사, 그 다음에 자원, 법규, 그 다음에 개론까지 순서대로 나가요. 제가 이제 1장부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출문제 당시도 이게 이 모양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문제가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일부러 이제 세로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해 놓은 것이 구역으로 나눴잖아요. 그 이유가 시험에 최적화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국사부터 가면 이런 순서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론서 공부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저하고 풀이하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나왔던 부분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짝 바꾸고 있어. 그러면 내용을 바꾼다는 건요, 기본에 충실하면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게 다른데 더 많이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내용이 추가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는 건 뭐예요? 항상 얘기했다시피 기본에 충실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면 또 해답이 보여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도 이제 나올 거예요. 발해가 나왔어. 첫 번째 문제가 발해가 나왔단 말이에요. 발해가 나오면 뭐가 나올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신 분 알죠? 발해하면 딱 나올 게 뻔하잖아요. 어떻게 중앙조직은 어떻게 형성됐어? 발해를 이루고 있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야? 지배계층은 어디야? 피지배계층은 누구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물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굴된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발해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 공부할 적에도. 그럼 발해는 한 문제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에 관한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인물 같은 경우도요, 나오는 분이 한정돼 있어요. 몇천 년이 흘러도 실제적으로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이 그렇게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손 꼽아서 몇십 명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올 분들이 한정적이라면 화가, 뭐 정치가, 군인, 뭐 장군들, 예전에는 정치하셨던 분들이 군사도 맡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첩되는 거예요. 다 교차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딱 보면 딱 이제 문제지를 보면 딱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은부터 나오면 벌써 얼기 시작해. 그런 경우에는 벌써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읽어요. 읽고 빨리빨리. 그 대신에 제가 문제 풀 적에 가장 많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뭐예요? 나오면 무조건 다 읽지 마세요. 첫 번째 볼 적에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딱 보면 감이 딱 와야 돼요. 감이 와서 이 문제는 빨리빨리 1번에서 벌써 걸러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한번 보세요. 1교시 제1과목 국사로 들어가요. 1번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발해 나왔어. 그러면 옳은 것이 아니야. 옳지 않은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지 않은 것을 하나만 고르면 딱 하나가 눈에 거슬린다는 거야.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세요.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딱 머릿속에 넣어야 걸러낼 것, 아니면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기 때문에 패스해야 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맞기 때문에 패스하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도 이거예요. 딱 봤을 적에 아니면 확신을 갖고 이건 아니야, 옳지 않아, 이건 옳아,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중앙정치조직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편성되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매번 발해 정치구조. 왜? 정치구조를 밖엔 사실은 발해 얘기할 게 없어. 많지 않아요. 발해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고 근거 뭐 이론들 그리고 유물이 일단 많지가 않잖아요. 제가 제 이론서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얘기한 적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도 발회관은 굉장히 작아요. 규모가.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유물이 많지 않아. 발굴된 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발에는 나올 부분이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에 모든 게 다 집약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냐면 확률 게임이에요. 면접이 아니잖아요. 면접관이 딱 물어봐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면 딱 대답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뭐예요? 딱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25% 정도는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 안 했어. 아니면 나는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럼 많이 해도 그 사지선다에서 25%는 내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그 준비 많이 하셔도요,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 뇌체계가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시험지 가져오신 선생님들이 늦게 주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막 혼란스럽고 이런 경우가 나한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막 거기에 혼이 빠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여기서 보이는 정당성도 이게 맞나? 자체 의문부호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흔들리지 말고,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요, 이거 1번은 이거예요, 3번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저도 쉬워요. 그냥 이거는 이러니까 해설집 보세요, 이렇게 하면 쉬운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배우냐 하면 여러 문제들을 대하면서, 기출 문제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문제들의 대면을 하고 상대를 하느냐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또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은,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나는 막 학구열에 그냥 뻗쳐서 뭐해요? 문제집부터 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막 풀어. 그러면 다행히 막 80점이 나와. 90점이 막 25개에서 막 20개가 넘는 거야. 그러면 혼자 막 아주 좋아해요. 내 실력이 이 정도야. 나 실력이 이 정도니까 나 공부 많이 안 해도 국사는 이 정도야. 절대 아니에요. 이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건 확실해요. 이 부분에서 파생해서 문제들이 제출되는 건 맞지만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었다 해서 이 문제에 내가 맞으리란 법은 절대 없어요. 결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나는 국사가 약해. 나는 근데 법규 같은 경우는 내가 막 공부하면 막 며칠만 막 공부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법규 같은 건요,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굉장히 잘못 측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서를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문제를 풀은 다음에 어떻게, 내 실력은 이 정도야. 어떤 분은요, 딱 풀어서 40점 나왔어. 거의 막 25개 중에 막 10개 막 미만으로 맞은 거야. 그러면 내 실력이 이래서 나 포기할 거야. 나는 공부해도 안 될 거야. 혼자 이러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문제는요, 사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푸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야, 지금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한 2-3달 공부했어. 네 과목을. 그런 다음에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감이 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출문제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풀어서. 법규 같은 경우는 교수님 저는요 풀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풀었는데 거의 그냥 수업만 인강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풀었더니 20개가 나서 저 이 정도면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런 학생이 정말 시험을 보고 나면요 10몇 개밖에 못 맞춰요. 이것은 진리예요. 팩트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문제가 내 실력은 아닌 거예요. 문제를 풀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내가 학습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리고 학습됐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내 실력이 이 정도다. 내가 이걸 풀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어. 이렇게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학습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는 좋은 일이죠.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 보면요. 제 이론서에 나왔던 부분들이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하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사실은 이론서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기출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론서를 자주 꼭 갖고 다니세요. 이론서를 펼쳐보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에 충실하면 기출문제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보세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 다음에 발해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론서에서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발해가 나오면요. 중앙군인 구서당이 나왔어. 구서당이 나왔으면 이 문제는요. 사실 첫 번, 답이 그냥 2번이라는 것을 3, 4번을 보지 않고서라도 3, 4번을 그냥 심각하게 보지 않고서라도 2번인 걸 맞출 수 있어요. 벌써 발해 문제가 나왔는데 구서당이 나왔으면 이거는 발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론서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국사 공부할 적에 구서당은 어디였어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중앙군이 구서당이에요. 지방군이 십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요. 정말 그 출제관들이 배려한 문제예요. 왜냐? 4번까지 막 내가 너무 심각하게 읽지 않아도 풀지 않아도 2번에서 딱 답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문제를 많이 대면하셨던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제 이론서를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요. 3, 4번에 신경 많이 안 쓰고 2번에서 벌써 이게 옳지 않아? 걸러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3, 4번까지 집중해서 안 해도 돼. 벌써 1, 2번에 문제가 답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아주 미련하게, 제가 항상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부할 적에 미련퉁이 하는 거. 학습을 아주 묵묵하게 공부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제 경험으로 볼 적에. 아주 꼼꼼하게 보는 건 좋은 일인데 그 방법을 미련스럽게 하면 답이 없어. 이 문제 풀 적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자꾸 이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이유가 문제 풀 적에도요. 사지선다 얼마나 좋아. 25% 확률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2번에서 답이 딱 보이는데 2번은 젖혀놓고 3번은 막 열심히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미련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 2번에 문제가 나서 과감하게 빨리 다음 그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자 공부를 한 사람의 티가 나는 게 이게 여기서 당락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2번이에요. 3번 오경은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됐고 이런 부분은요. 해설서에 제가 자연스럽게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설서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야. 제가 3, 4번은 뭐야. 4번 때 이거 다 설명해놨으니까 발해의 구조, 이론서 다시 찾아보세요. 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2번을 찝어내야 돼. 그리고 2번 보세요. 다음 내용이 인물과 관련된 거. 인물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그랬죠. 나왔던 인물들 많지 않아요. 갑자기 너무나 우리 귀에 익숙지 않은 인물이 문제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딱 보세요.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당나라 유학한 인물 공부한 분 많지 않아요. 그리 유명한 빈곤가? 당나라 과거야. 근데 과거인데 누구를 위한 시험이야? 외국인을 위한 시험이었어. 그러면 유학한 사람이네? 딱 이름이 나와야 되죠. 이름을 날린 후 고국에 돌아와 자신의 뜻을 표보를 했으나 출세하지 못하고 외직으로 나가 태수가 되었다. 시무책 10개를 10개를 올렸으나 채택되지 못해서 이분은 그냥 은둔 생활로 끝내신 분이에요. 뻔하죠. 1번 보세요. 골품제라는 신분제 때문에 정치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보세요. 1번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문제 푸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는 골품제라는 신문제가 벌써 아주 나올 부분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 골품제 때문에 위에
설명을 잘 읽은 사람은요, 1번은 맞다는 거를 당연히 알아야 돼요. 왜? 골품제라는 신분제 위에 나왔잖아. 출세하지 못했다며. 그러면 이미 설명서 안에 답이 나온 거예요. 1번의 문제는 그래, 관련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이 얘기를 자주 해요. 특히 그 외국에서 살다 오신,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공부를 할 적에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문을 읽고 그 제시된 설명을 읽고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미 설명된 부분에 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이론서 공부할 적에 학생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개론에서 나왔어요.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답이, 설명이 나왔는데 국민이라는 그 답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설명에 이미 국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다른 답을 적었느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머, 정말 그렇네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엇이냐, 설명 부분을 집중해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명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적에 설사 이분이 누구예요? 채취원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머, 이분 너무 모르는 분이야, 딱 보면 나 이 문제는 틀린 것 같아, 벌써 머릿속에 1초 안에 그게 결정을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지 마시고요, 딱 읽으면서, 어차피 읽지 않고는 문제를 풀지 못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문제라도 읽기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설명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라고 해서 시간을 막 끌면서 보라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 거야.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어. 공부 안 한 분이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야. 딱 나오잖아. 2는 3최, 3최라고 했죠. 우리 이미 이론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으로 문제 개헌 필경 20권은 저술했다. 이분도 이 설명도 맞아. 3번 등난이라 하여 진골 다음가는 귀족신분. 2번 왜 등난이에요? 이 신분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난인 거야. 그러면 진골 다음이었어. 그런데도 이분은 진골의 힘이 너무 셌고 사회적 제약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은 사회생활의 한계를 느껴서 은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벌써 다 맞아. 4번 북원지방에 뭐예요? 원주지방. 원주 나왔어. 철원, 원주 막 이랬어. 그럼 거기에서 어떤 분이 나라를 만드셨지? 그러면요, 딱 나와요. 지방의 도적 집단을 규합하여 호족이 됐다. 호족 얘기 나왔어. 그러면 호족 중에 나라를 만든 분, 한 집단을 만든 분이 누구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조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조선은 누가 만들었어? 장군하셨던 분이 만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호족의 세력이 가장 커질 적에 나라가 만들어진 나라는 고려예요. 그러면 고려 그 혼란기에 누구예요? 후고구려 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요, 이미 설명에 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거 1번, 4번, 2번에 4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설명을 잘 봐야 돼. 제시된 설명만 봐도 두세 개는 맞춰요. 1, 2, 3, 4번 중에. 그러면 1, 2, 3, 4번, 1, 2, 3이 맞았어. 그러면 4번까지 막 집중해서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시간 전략 방법이죠. 3번 고구려의 남하정책. 고구려가 언제 남하를 했어? 남하했죠. 어떤 분? 오래 사신 왕. 그래서 장수왕이시잖아요. 그쵸? 1번 백제 문주왕이 웅진은, 그럼 남하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래. 그러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밀고 내려온 거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그 왕의 재위 시에는 세력이 셌어요, 어때요? 힘이 셌어? 막말 아주 강력했어? 아니면은 왕권이 미약해서? 강력했겠죠. 그러니까 밀고 내려왔죠. 그러면 백제 문주왕이 웅진을 도읍으로 옮겼다. 이것은 몇 년도예요? 고구려가 밀고 내려오면 이미 밀고 내려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야? 문주왕이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주왕은 475년에 웅진에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내려갔어. 2번 5세기 중반 충북 중원군에서 고구려비가 건립된,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중원 고구려비 495년. 저 같으면요 적어 놓겠어요. 해설에도 물론 제가 적어 놨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것도 그냥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으로 적어야 해. 머릿속에서 남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절대 100 중에요. 만약에 이제 효율적으로 볼 적에 그냥 들으면서 적지 않는 분하고 적으신 분하고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50-60%는 더 효율적인 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셔도요, 자꾸 적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적지 않으세요, 남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꼼꼼함이 굉장히 필요한 직종이 이 직종이란 말이에요.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나는 휴대폰은 뭐 기록 안 하나요? 휴대폰도 기록하셔야죠. 메모장에 넣으셔도 뭐 캘린더를 사용하시든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학습은요, 적으셔야 돼요. 왜 또 적으시냐면 해설서는 뒤에 있어요. 해설서는 뒤에 있는데 앞에 내가 빨리빨리 공부 막 넘어가면서 볼 때가 있어. 그럴 적에 딱 몇 년도를 적어 놓으면요, 머릿속에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는 중에도 어때요? 2번은 이거 495년이야. 옆에 적어 놓는 거야. 3번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었다. 이게 언제예요? 433년이야. 밑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밑에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가장 애증의 관계, 가장 어려운 관계들 있잖아요. 이게 삼각관계인 거예요. 삼각관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항상 삼각관계에 있었잖아. 항상 누구야? 어떤 나라가 힘이 세져. 강성해지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돼? 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손 잡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지금 공부를 했던 분들은요, 이 애증관계, 아주 지긋지긋한 그 경쟁관계를 공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왕이,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왕이 특별히 약하지 않아. 그런데 저 왕이 너무 강해서 더 약해 보이는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저 왕이 너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 왕이 자연스럽게 더 힘이 강력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논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국사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4번.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선. 갑자기 성왕이 나왔어. 그럼 성왕은요, 뒤쪽 분이에요. 후세대의 분이란 말이에요. 성왕이 나오면 성왕의 불멸의 라이벌 있으시잖아요. 진흥왕이 있어요, 신라. 그러면 장수왕과 진흥왕은요, 달라요. 왜? 장수왕 때는 400년대야. 성왕은 언제예요? 성왕은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사살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 1, 2, 3만 봐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 관계를 모르시더라도요, 이 내용을 보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뭐냐면 1번 문주왕이 도읍을 옮겼어.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도읍을 옮길 정도로 우울해진 거야. 나라 상황이 암울해진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 2번 고구려비가 건립되면은 고구려비가요, 왜 건립돼? 남하하니까 힘이 세졌잖아. 강성해져. 밀고 내려왔어.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비가 건립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기억이 안 나시고 학습이 안 된 분들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 옮겼어. 그러면은 고구려가 남하했다며. 남하하면 고구려비 건립됐겠네? 이런 정도의 상식은 형성이 됐을 거라는 거죠. 3번. 그럼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었겠네? 이게 공부 안 한 분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상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공부한 부분만 딱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학생이 딱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딱 나왔어. 아주 토시하나, 제일 아주 환상의 문제 환경인 거죠. 그런데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응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응용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도 나올 확률이 있어. 그쵸?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문제의 관계들을 잘 보는 거예요. 이 1, 2, 3을 보면요. 거의 다 인과관계예요. 남아정책 했어. 그랬더니 도읍을 옮겼대. 그랬더니 고구려는 남하를 했으니까 강성해졌지. 그러니까 비는 왜 세우는 거예요? 비석은 왜 세우는 거야? 이 지역 점령했다. 여기 내 땅이야. 경계선이야. 이것을 뭐예요? 표시하는 게 비란 말이에요. 나쁜 걸 막 비로 만들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것도 맞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아이고, 안 되겠네. 어떻게 돼? 이미 비는 495년이고요. 백제는요, 동맹을 이미 맺은 거야. 433년. 이미 남하정책 하기 전부터 백제와 신라는 저 불안해. 저 장수왕 너무 오래 사시고 막 그 동아시아의 막 어른이야. 오래 사시니까 어떻게 돼? 몸은 노쇠해지고 다리에 힘은 풀려도요. 뭐는 해? 머리는 총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사신 만큼 막 동아시아에서 어른 행세를 하면서 이제는 딱 누가 뭐만 해도 정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장수왕이라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고구려에서도 나올 왕이 그리 많으시지 않으세요. 나와봤자 처음에 깃을 다지신 분들. 장수왕,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이제 너무 많이 나서 나오지도 않아. 그 다음 누구 나와? 뒤쪽으로 갈수록 망해가는 시기에 뭐 영계소문나, 보장왕 이렇게밖에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음번 4번 고려의 대외관계를 시대순으로 나열한 거 한번 보세요. 강감찬은 기주에서 거란의 침략을 막아냈다. 이거 1018년. 서인은 거란의 소선영과 외교적 담판을 하여 강동 육지를 획득하였다. 이건 993년. 몽고는 저거의 피사를 핑계댔죠. 핑계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1231년. 윤간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낳았다. 이것이 1107년이에요.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어.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이야. 이 문제를요. 아이고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야. 2번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또 미련한 거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딱 나올 적에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 기역 강감찬은 침략을 막아냈다 해서 벌써 연도를 옆에 적어놔야 돼. 연도까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이거는 1018년 때 아무튼 11세기 아주 언저리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서희 얼마 몇 년 그 다음에 몽고 이렇게 딱 나와서 딱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이야. 이렇게 정도는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고려의 침략사 있잖아. 침략받은 침략사 있잖아. 거기서 보면 뭐 나와? 서희, 강감찬, 윤관 요런 순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를 한 분들은요. 막 이거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나하나 이거 얼마나 미련해. 1번은 뭐야? 2번 이거 안 봐도 되고요. 서희가 나오네? 딱 나왔어. 서희 몇 번? 제일 처음. 그런 다음에 이거야. 그런 다음에 몽고는 뭐야? 나중이잖아요. 보세요. 거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야? 거란 몇 번 침입했어. 거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진족이죠. 그 다음이 맨 마지막이 누구의 침략이야? 몽고의 침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이 설명만 보면요. 완전 패닉이 와갖고 그냥 펜을 놓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이건 이렇게 이제 이거는 몇 년도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딱 이 문제를 봤을 적에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는 지금 고려 시대는 어떻게 돼? 침략사가 거란, 여진, 그 다음에 몽고였어. 이것만 아셔도 이 문제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인물로 설명을 내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나라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었다 해서 여러분이 아는 건 아니야. 하지만 기본을 알면 막 몇십 가지의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게 그것이에요. 요렇게 풀어. 그거 있잖아요. 조삼모사. 아침에 주고 요것만 바꿔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뭐예요? 요 문제를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을 요렇게도 보고, 요런 측면에서도 보고, 인물로도 보고, 시대별로도 보고, 요렇게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 같으면 이래요. 제가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면 이걸 보면 아우 귀찮아 이거 언제 다 봐 이러지 말고 고려의 대외관계 보면 저 같으면요. 인물을 써. 서희, 강감찬, 그 다음에 윤관 쓰던 애 아니면 침략한 국가, 나라, 거란, 여진, 그 다음에 몽고 이렇게 써버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딱 나와. 여진 맨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몽고가 맨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나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5번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책에 관한 시무책 얘기했었어. 이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면 답은요. 기역, 니은, 미음이에요. 제가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근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유교 사상을 시국의 기본으로 삼아 사회개혁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추구하였다. 니은 태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평가를 통해 교훈으로 삼았다. 그쵸. 그리고 미음, 연등의 팔간의 과도한 노역 등 불교의 폐단을 지적.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최승로 같은 경우는 팔간의 연등의 폐지 이런 걸 주장했던 분이야. 시무책이 뭐야? 왕이 안 되겠다. 이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신하한테 당신들 리포트 좀 내. 이건 거예요. 이 정치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리포트 좀 내. 그게 시무책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당신은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성종의 정치적 마인드, 코드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과 가장 맞아떨어지신 분이 신하가 누구야? 최승로였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디귿 보세요. 구세, 구강, 궁우, 왕비, 대관들이 사원을 등축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태조 왕건의 수녀 10조예요. 모르겠다. 봐야겠다. 그러면 또 한번 보세요. 리을, 시무책 28조 모두가 전해진다. 이런 문제 굉장히 익숙한 문제야. 뭐예요? 모두, 완전히, 통틀어 이런 문제 나오잖아. 이거는 무조건 의심해 봐야 돼. 모두가 나왔다는 건요. 이 문제는 나 틀린 문제예요. 이미 알려주는 거야. 왜냐면 모두라는 거, 우린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사, 개론, 사실은 완벽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현상을 묻는 문제에서 모두라는 말이 나왔던 건 일단 의심스러운 거야. 이론서에도 나와 있어요. 시무책 모두가 전해지지 않아요. 22조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 이 문제 너무 헷갈려. 그쵸? 그러면 방법 알려드릴게요. 리을을 보면 모두가 나왔어. 교수님 그때 완전히 모두 무슨 절대로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어. 그러면요 저 같으면 리을을 빼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요 리을이 나온 부분은요 지금 보세요. 리을은 벌써 아니라는 뜻인 거야. 왜? 니은 1번, 2번, 4번이요 리을이 없어. 그러면 리을은 답이라는 거야. 이게 옳지 않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1, 2, 4에서 보겠어요. 그쵸? 그럼 1, 2, 4에서도 교모 잘 보는 거야. 근데 보니까 4번에도 모두가 들어간 리을이 또 들어가 있네. 그러면 답은 뭘로 압축이 되는 거야? 1번 아니면 2번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확률은 50대 50이 되는 거야. 제가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거야.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다 맞추면 돼요, 사실은.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럴 확률, 응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리을을 빼. 그러면 리을은 모두라면 모두 들어가면 아닌 거죠.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1번, 2번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야. 기역, 니은, 미음이야. 딱 감이 오지 않아서 이 둘 중에 하나겠구나. 어느 정도 문제를 푸신 분들은 딱 감이 오는 거예요. 2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하게 문제를 대할 필요는 없어요. 사지선다의 매직을 이용을 하시는 말이에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6번 어때요? 지금 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때가 될 거예요. 있을 거예요. 6번 고려의 인쇄술. 고려는 무신집권 시기 그리고 뭐 강화도 천도 시기 때 굉장히 예술적 혼이 꽃피웠던 곳이에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술, 상감청자 참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정말 막 그 몽고에 쫓겨갖고 강화도로 천도한 와중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들 그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여러 문화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들이 뭐 유적들, 기록들 이런 것들이 꽃피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해. 그쵸? 하지만 우린 어때? 문제에서 인쇄술, 뭐 청자기술, 뭐 도자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뭐 개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자원에서도 나올 수 있죠. 6번 의천은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계속 이 교장도감, 대장도감 이 얘기 자꾸 나올 거거든요. 의천은요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뭐예요? 속장경을 간행하신 분이요.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럼 의천은 어떤 분? 이분은 고려 숙종의 형제예요. 고려 때는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왕족들, 뭐 왕실의 아들들은 한 명, 두세 명, 한두 명 정도는 승려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불교에 기이하신 분들. 2번 해인사에 보관 중인 8만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때인 현종 때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해인사에 보관되는 초조 대장경이죠. 3번 상정 고급 예물은 서양의 최초 금속 활자보다 200년 전 앞선 것이다. 이거 매번 나왔었잖아. 상정 고급 예물. 이거 너무나 쉬운 문제야. 3번에서 벌써 답이 나왔어. 200년 전 앞선 거. 4번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조를 1234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 여기에는요. 이 내용은요. 1234년에 만들어진 건 상정 고급 예문이에요. 흥덕사의 직지심체 요절은요 1377년 것이에요. 벌써 4번 같이 막 헷갈리는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내 눈에, 여러분의 눈에 정확한 게 하나가 딱 보이는 거야. 확실하게. 뭐 상정고급 예문이 200년 먼저 나온 것이야. 이게 딱 나오면요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답이야. 이것이 옳은 것에 대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확하다면 4번은 볼 필요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지금 문제풀이에요. 나 지금 내가 실력이 나 있지 25개 중에 나 한 과목당 20개 맞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이거야. 이 트레이닝이 몇 달 동안 이루어져야 문제를 풀 적에 내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지라도 이 설명, 이 안에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응용력이 지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7번 삼국시대 대외관계에 대해서 옳은 것은 고구려 미천왕은 낙랑군을 축출하여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4세기 초 313년 제가 이론서에 연도까지 넣어놨어요. 완전 딱 맞는 얘기야. 옳아. 그러면 딱 1번이 옳은 게 나오면요 2, 3, 4는요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 거야. 집중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시간을 많이 쓰냐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 백제 동성왕은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 요서 지방에 진짜 이분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수군을 정비해서 요서 지방 진출하신 분, 규슈 지방 진출하신 분은 누구예요? 근초고왕이요. 각
나라별,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불세출의 영웅들이 있어. 결출한 왕들이 있어. 대표적인 왕들. 백제는 누구예요? 근초고왕이에요. 그쵸? 요거 근초고왕. 그럼 이거 아닌 거네 이미. 그런데 우린 이미 1번이 맞기 때문에 2, 3, 4번은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3번 신라 내무랑은 백제를 통해 고구려 전진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거 신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야죠. 신라는요 대부분의 문물을 고구려에서 갖고 왔어. 백제하고는 접경지역 맨날 싸워서 정말 견원지간.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교류했던. 그렇기 때문에 한상 신라는 어때요? 그냥 변방에 그 구석에 있는 나라, 별로 발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왕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부터 탈환한 거예요? 한강부터 점령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물이 막혀 있어. 고구려 있고 백제 있으니까 도저히 중국과 교류할 방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는 거야. 맨날 남이 쓰던 거 갖다가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그렇게 피가 나도 피 터지게 싸웠던 거예요. 그렇죠? 4번 전기가야연맹은 백제와 외의 공격을 받아 연맹이 무너졌다. 전기가야연맹은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어요. 고구려가 왜 가야하고 무슨 상관? 기억하셔야 돼요. 고구려가 가야 접경지에 온 적이 있어. 자, 가야 지역에 온 적이 있어. 그건 뭐 언제? 신라가 외구의 침략을 받아서 누구한테 구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고구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야까지 침략해서 가야를 점령을 했어.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5세기 초죠. 공격을 받아서 연맹이 무너졌어. 그래서 전기가야는요 무너졌어. 그 다음에 이제 후기가야, 대가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 그 역사적 상황이 다 나와서 이런 문제야말로 굉장히 아주 질적으로 좋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미 정확하게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만 안다면 1번에서 벌써 다 그 문제가 옳은 걸 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1번에서 벌써 내주셨네. 얼마나 배려심 있어. 출제간 분들이. 그쵸? 8번 고려시대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것도 딱 나와. 1번 나전칠기 서적 자기 인삼 먹 등을 송나라에 수입하였다. 나전칠기 어느 나라에서 유명해요? 우리나라요. 어디? 고려시대. 자기, 서적, 인삼, 먹 이거 다 어때요? 고려시대 때 아주 불꽃을 일으켰던 걸. 그러면 수입했겠어요? 아니죠. 수출을 오히려 했죠. 그쵸? 수출하고 비단 이런 것들 수입했죠. 벌써 이미 1번에 답이 나온 거야. 그럼 2, 3, 4번은요.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민전은 매매생 상속 증여가 가능한 토지였고 국가의 10분의 1의 조를 세금을 부담한 이거 다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숙종 때는 동전과 활구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해. 맞는 얘기. 그쵸? 1번에서 답이 나와버렸어. 2, 3, 4번 너무 많이 신경 안 썼대.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저는요 1번이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읽어보세요. 민전은 상속 가능했죠. 토지. 국가에 조 부담하지 않아요. 10분의 1조. 그리고 숙종 때 이런 거 있었고 4번 조세의 원활한 운반을 위해 전국에 13개의 조창을 설치해서 조창이 뭐예요? 창고야. 13개의 지역에서 매번 세금을 올려보내는 거야. 물길을 따라서. 맞아. 틀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딱 1번에서 딱 걸려지는 거야. 걸러지니까 1번 하면 얼마나 고마워. 그쵸? 1번에서 그냥 답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그럼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많이 되겠어요. 9번 고려 초기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 뭐예요? 음서제예요? 노비안건법하고 음서제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쵸? 그러면 백간의 공복제정, 광덕연호 사용 완전 맞네요. 광종 때잖아요.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는 건요 뭐예요? 왕이 딱
딱 서열을 매겨주는 거야. 서열을 매긴다는 건 딱 뭐예요? 국가의 틀을 잡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면 광덕연호 사호용은 뭐예요? 국가의 틀을 잡는 거야. 아이고, 중국에 걸 안 갖다 쓰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연호를 쓸 거야. 이런 의지 표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바른 것이죠. 1번 같은 경우는 노비안건법은 노비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노비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노비는 즉 귀족들, 관료들의, 관리들의 힘이야. 재산이야. 그 재산을 뺏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비를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음서제는 뭐야? 과거 치르지 않고 그냥 내 아버지가 높은 벼슬아치였어. 그러면 나도 그냥 진출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불합리하냐고. 그러면 매칭을 하자면 이거죠. 노비안건법은 과거제하고 매칭이 돼야 어떻게 돼? 국가의 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3번 기인제, 정동행성 설치. 이거는 기인제는 볼모 잡는 거지. 인질 잡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정동행성 뭐야? 일본 관청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 과거제, 교정도감. 과거제는 뭐예요? 광종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아까 나온 내용.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정도감 뭐야? 교정도감은 교장도감 아니에요. 교장도감은 의천이 설치한 거고, 교정도감은 무인시대 때 무신의 정권을 지속하기 위한 최고 정치기관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이 경우에도 딱 보면요. 3, 4번 신경 안 써도 돼요. 2번에 이미 딱 광종의 업적이 나와버린 거야. 이런 거를 제가 자꾸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다른 것은 버려. 그냥 내가 맞는 게 맞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이게 3번일까 4번일까 혼자 괜히 고민해. 첫 번째 딱 봤을 적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주 시원시원스럽게 넘어가세요. 그 대신에 내가 볼 적에 정답이 나오는 것은 완전하게 딱 잡아두는 거야. 10번 백제사비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가 아닌 것. 1번 문영왕릉, 2번 정림사지, 국남지, 능선이고. 근데 이거 너무 헷갈려 이러신 분들 있죠. 무령왕릉은 뭐예요? 이건 사비가 아니잖아. 무령왕릉 얼마나 맨날 무령왕릉은 뭐예요? 문제 맨날 나와요. 작년에 2017년도에 또 나왔어, 무령왕릉. 무엇이냐, 그러면 그 무덤을 설명할 적에는 무령왕릉만한 임팩트를 가진 왕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왕이 뭐 조선시대나 와서 이 무덤이 왕의 것이다를 알았지 예전에는 잘 몰랐단 말이야. 특히 백제 것은요, 누가 주인이, 이 무덤의 주인인 것을 아는 무덤이 왕릉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무령왕릉은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무령왕은 공주 웅진기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송산리 고분군 7호죠. 여기도 지금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문화지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지구에.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 딱 1번에 아닌 게 나와주네. 그럼 내가 정림사지 국남지 이거 너무 헷갈려도 딱 1번에서 무령왕릉은 이분은 공주 때 웅진 때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2, 3, 4번을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미 답이 무령왕릉이야 나왔는데 이거 뭐 국남지가 뭔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이게 미련하냐고. 1번에 무령왕릉 딱 나오면 확 잡아채. 빨리빨리 아는 문제들은요 빨리빨리 적어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11번 다음에 무덤이 만들어진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보면 알잖아. 청동기 시대 군장의 무덤이야. 무덤 때문에 계급이 발생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 붉은 간토기, 바퀴날 도끼 등을 사용할 때 맞네. 청동기. 2번 혈연을 바탕으로 시족을 기본 단위로 한 부족사회. 이거 신석기잖아. 시족, 혈음 이런 얘기 나오면 신석기인 거야. 창원 다오리 유적지에서 붓이 출토 때 이거는 초기 철기죠. 그쵸? 주요 농기구로 돌보습, 돌랏 등이 있을 때 이거는 신석기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이것도 딱 보면
각 시대별 청동기 뭐 더 올라가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나오죠. 각 시대별로 도구들 아니면 무슨 무기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면요 오래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혈연은 청동기 때 막 혈연이 너무나 아주 굳건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걸러낼 것은 걸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잠깐 쉬고 할게요.